안녕하세요. 고 박사님 어떻게 일주일 잘 지내셨죠? 네, 안녕하세요. 네, 홍 선생님. 예. 아, 오늘은 2주 만에. 예, 락강과 2주 만에 해결. 락강과 해결? 헤겔에 대해서 얘기를 해결과 하고 락강. 싶다고 제가, 했는데 음, 네, 잠시 지난번, 좀 대략적으로 얘기를 해주시죠. 어, 지난번에 제 첫 번째 음, 책 나온 거, 네, The Beauty of Balance라는, 어, 네, 뭐, 부제목이 Theological Inquiry into Paradox라고 역설에 예, 대한 어떤 신학적인 탐구인데, 예, 먼저 이 역설을 다룬 이 철학자들은 참 많은데, 이것의 음, 그 해결 방안, 모색에 있어서 좀 차이점이 좀 많이 납니다. 근데 먼저 이 해결, 여기서는 이제 헤이글 뭐 이런데 해결 얘기를 먼저 하는데, 근데 네, 이제 내가 역설을 다시 한번 짧게 음, 설명을 해주시고 얘기를 역설, 하죠. 역설이라는 역설이 거는 뭐예요, 도대체? 역설이라는 거는 이제 모순 쉽게 말해서 이제 모순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뭐 모순과는 또 의미가 좀 다르겠죠. 근데 일단 두 개의 그 서로 상반되는 이런 상황이라든가 의미라든가 어뭐 뭐 그런 것들이 이 같이 이렇게 한 그런 어떤 명제나 이런 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하나의 두 들어서, 개의 상반된 의미가 우리가 항상 이렇게 반대적인 상황을 만나잖아요. 이렇게 서로 상반되는 상황. 이런 것들을 만나는데 거기에서 이제 역설적인 그런 상황에 부딪히게 되지. 서로.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말해서 음, 역설이라는 게 간단하게 예를 얘기하자면 들면,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들이대는 거야. 지금 뭐 윤석열 같은 경우 철저하게 공정과 상식 그거를 계속 그거를 떠들면서 이렇게 하면서 그 공정과 상식을 아주 그 체리 피킹이잖아. 그 편협하게 저기 자기의 그 정적에만 적용을 하고 자기 마누라나 뭐 자기 편에나 지금 이번에 누구죠? 곽 누구야? 그 50억 클럽 그 네, 무죄시키고 예, 예? 곽상도니까, 예, 예. 그리고 뭐 다 김만배 무죄하고 이게 바로 아주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그런 거 아니겠어? 역설적인 거야. 이런 거 보고 이게 다 모순되잖아. 그렇잖아요? 예. 이런 음. 거예요. 근데 이런 건데 이런 자기가, 게 자기가, 자기가 정의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의를 예. 실현시켜야 되는데, 그 정의가 진정은 정의를 실현시키는 행위를 안 하는 그렇지. 자기가 자가당착. 그렇지. 자가당착. 그렇지. 자기가 음,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자기는 음, 공정하지도 못하고 아주 상식적이지도 못해. 이게 참 음. 아이러니하다 그러잖아. 그렇죠? 예, 이런 게 이제 다 역설인데 이런 거는 뭐 예. 이런 어떤 내로남불식의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이 철학의 역사가 사실은 이런 역설을 이라는 그 난제를 푸는 역사라고 이렇게 뭐 김상희 교수님 뭐 이런 걸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걸 하는데 그런데 고 음. 박사님, 그러면 철학적으로 볼 때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역설적인 명제는 하나 뭐가 있을까요? 역설적인 명제 참 많지. 그런데 보면은 그 굉장히 유명한 역설이 이제 거짓말쟁이 역설이거든. 음, 거짓말쟁이 그거 역설이 뭐냐면, 유명하죠. 예. 그거 유명하죠. 그 예. Liar's Paradox가 그 옛날 크레타 섬에 그 음, 지중해 연안에 이제 크레타 섬에 크레타 사람이 우리 크레타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다. 이제 예. 그런 얘기를 할 때 그걸 말한 사람이 크레타 사람이잖아. 그쵸? 그 그렇지. 크레타란 예. 말이야, 말. 그럼 그 사람도 거짓말쟁이잖아. 그렇죠. 그럼 말한 사람이 거짓말쟁이죠. 거짓말쟁인데 다 크레타 사람이 거짓말이라 그러면 동시에 그 사람들은 거짓말이 아닌 게 되지. 자기가 거짓말한 건데. 음.
거짓말이 이게 참이 돼. 이 사람이 거짓을 말하면 이게 참이 되는 거고, 이 사람이 참말을 말하면 이 사람이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또 그게 거짓이 되고, 거짓이 이게 되고. 이제 아, 계속 이게 끊임없는 이 사이클을 만들어요. 거짓이 참이 되고 참이 예. 거짓이 되는 거기에 이런 게 빠지면 계속 사이클 되네. 이거 계속 사이클 돼. 계속 사이클 돼. 그럼 계속 멈추지 사이클 돼. 않네. 우리 근데 이게 꼭 철학적인 내가 문제가 참이 되면 거짓이 참이 되고, 거짓이 참이 그렇지. 되면 참이 되면 왜 계속 이렇게 되네? 그렇지. 말하는 사람 어? 자체가 거짓말쟁인데. 어, 그러니까 이거를 이거가 이제 수학의 집합론에서도 잘 나타나거든요. 멱집합이라는 게 음. 일종의 그런 건데 이 소위 말하는 공집합 있잖아. 공집합. 아, 거기까진 수학까지 가면, 아니, 아, 아니 집합론 청자들이, 자체가 대표적인 건데 공집합이 힘들어. 말이야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 음. 근데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거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공집합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아, 근데 있다 그러면 공집합의 정의에 역설이 어긋나니까. 역설을 묻으니까 당장 그러면 공집합이라는 있다 거는 그래, 공집합이 존재한다. 이거 자체가 이게 역설이네. 공집이야. 공집합이 존재한다 그러면 있는 거니까. 어, 그러면 어, 공집합이라는 게 없고, 그럼 음, 공집합이 없으면 공집합의 존재가 존재하지 않은 거니까. 그러나 공집합은 존재하잖아. 그쵸? 뭐 그렇지. 뭐, 근데 없을 뭐 수가 없는 거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왔다 그것뿐만 갔다 하네. 아니라 그래서. 그냥 다 우리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이런 역설적인 거거든.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역설적인 상황에 부딪히는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그래서 참,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 이렇게 보면은 그 논리학에서 뭐 배중률이니 모순율이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 동일률이니. 다 그게 죄다 다 이렇게 역설적인 상황을 다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 모색인데 전부 다 또 그걸 이거를 해결하려고 그러면 또 이게 역설에 부딪히고 자꾸 이제 이러니까 결국은 뭐 지금 뭐 20세기, 음, 21세기 철학에서도 계속 이제 그 난제를 이제 풀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음. 그런 그래서, 과정들이 하나의 철학의 네. 역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사상에서 해결이 어떻게 해결했다면? 해겔 같은 경우 그 유명한 게 이제 음, 변증법이잖아요. 이 사람은 이제 음, 변증법으로 해결을 해서 그 절대 정신이라는 어떤 아주 고귀한 아주 너무나도 이상적이고 아름다운 그 세계를 그리거든. 우리의 그 정신 세계. 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음, 그래서 굉장히 낭만적이지, 음, 낭만주의적인 색채가 아주 강하고 또 그 18세기에서 그 19세기로 아니 저기 그렇죠 1800년대에서 1700년대에서 1800년대로 넘어가는 그 18세기에서 19세기로 넘어가는 게 이제 결국 이제 낭만주의 시대가 그때 이제 막 도래하는 시대였는데 아무래도 그런 시대적 영향을 좀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아주 그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optimistic해요. 그 음, 낙관적이라고 절대 정신에 도달할 수 있는 근데 그 사람의 체계 철학이라는 거는 아주 굉장히 그 철학 자체가 글은 좀 조잡해도 글이 좀 약간 내가 볼 때는 좀 난잡하다고나 할까? 이게 이해하기가 쉬운 어려운 그런 것도 음, 많고 너무 불필요한 그런 이런 문장들이 좀 있어요. 제가 볼 때. 그런데 결국은 얘기하려고 하는 거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데 이 말 자체가 왜 이렇게 좀 복잡한지 뭐 음, 근데 논리학도 다르고 항상 이게 개념이라는 게 존재하잖아. 그러면 그 음, 개념과 반대되는 반명제가 이제 나온다고. 이걸 음, 뭐 thesis 그다음 antithesis 뭐 이렇게 가면서 동시에 그 종합을 이루는 이제 synthesis인데 여기에 음, 이제 이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절대 정신에 도달을 하고 거기에는 이 사람은 그 역설적인 모든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질 거라고 그렇게 드림을 했지 꿈을 꿨죠. 거기에 대한 어떤 건데 잠깐 내가 좀 구체적으로 이거는 이제 아주 그 대략적인 거고 구체적으로 들어와서 이 사람이 다룬 게 음, 있어요. 이 정신과 자연이야. 이 정신 음, 영역과 자연 영역이 서로 음,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그치? 왜 얼핏 그렇죠? 생각하면 얼핏 생각하면 그렇거든. 정신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주관적인 음, 어떤 우리가 마음대로
정신적으로 생각하고 뭐 이런 것들인데 음, 음. 자연은 그거를 따르지 않거든. 그 아니, 자연이라는 정신을 생각하면 내 몸도 자연이잖아. 몸이 따르잖아. 그렇지. 그렇지. 생각을. 그렇지. 근데 아주 지금 바로 이게 점프를 했는데 그 맞는 나도 이제 그게 맞는데 이 사람은 이제 정신 따로 자연 따로를 철저하게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음, 자기가 어떤 개념 설정을 하거나 시작할 때 항상 이 주관이거든. 이 주관적 음, 정신에서 주관 정신에서 이 출발을 하는데 그거는 자연과의 관계 이전의 상태인 거예요. 이게 여기서 자연이라는 거는 꼭 무슨 뭐 자연환경 이것만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아, 그야말로 자기의 의지와 무관하게 이게 존재하는 거야. 이게 음. 예. 아니, 잠깐만. 자기의 거기서 잘 주관 이해를 의식, 못했는데. 자기의 주관 의식 속에 존재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제 아, 자연적인 거지. 자연 상태. 그게 정신 이전의 상태란 얘기예요? 자연 아니, 뭐가 정신이 아까 이전이란 단어를 사용했잖아요. 뭐 이전의 상태. 이전이라는 거는 주관과 객관의 그런 관계를 맺기 그 이전에 우리가 항상 아, 우리가 이제 뭐든지 생각이라는 걸 하죠. 이렇게 해서 보자고. 그 생각이라는 걸 하잖아요. 우리가 생각이라는 걸 그렇죠. 하는데 그 생각을 생각을 하지. 할 때 음, 바로 이 주관에서 이제 출발한다 그래. 이 주관 의식에서. 그렇죠. 얼핏 의식에서. 보면 맞거든.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맞죠. 제가 볼 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맞는 것 같아. 이게 딱 할 맞지. 때 항상 음, 주관 의식에 근데 사실 이제 이게 깊게 들어가면 이 주관 의식이 그러면 어디서 나오냐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약간 복잡해진다고 문제가. 그런데 복잡해지지. 일단 이 사람은 어떤 자기의 이제 주관 의식 속에서 어떤 개념이라는 거를 이제 나름대로 상상하고 이제 생각하고 또 규정한단 말이야. 음, 이런 것들을. 음, 어, 이게 이제 스피릿이고 일종의 그것과 다른 어떤 그 이게 대상 세계가 있다면 그러니까 주관이 아닌 객관 세계가 있다면 이제 그건 자연이 되겠어요. 이게 자연. 예. 그 자연이거든. 그러니까 우리의 주관 의식과 무관하게 처음에 이렇게 존재하는 음, 그런 형태가 음, 자연이거든. 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잘 생각해야 돼. 이 자연이라는 거는 이런 자연 환경도 물론 포함이 되지만 어떻게 보면 본능 말이야. 그리고 음. 어떤 무의식 세계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게 자연 세계예요. 이게 자연에 놓여져 있는 거. 왜냐하면 우리 주관 의식 속에 처음에 그 출발점에서 들어와 있지 않다고 생각한 거야. 이 해결을. 이게. 아, 어, 아, 그런데 물론 이제 그럼, 나중에 해석학이 막 이제 등장하면서 이제 이런 음. 것들이 좀 무너지죠. 비판을 많이 받고. 그러면 그 그런데 데카르트가 생각하는 나와는 무슨 차이가 있어요? 그 그렇지. 주관에. 사실 이게 네. 나는 이게 같은 선상이 있어요. 데카르트, 그다음 칸트, 헤겔 음, 이게 지금 다 관념론, 이게 관념론의 음, 흐름이었거든. 물론 이제 아, 데카르트는 독일의 어떤 관념론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음, 끼친 그 음, 합리론자로서 그 역할을 했지만 이제 나중에 독일에 와서 이제 칸트가 그걸 또 발전을 시키고 이제 물 자체 이론을 음, 끌어들이고 이제 나중에 이제 해겔이 절대 정신이라는 우리 인간의 정신이 감히 도달할 수 있는 어떤 변증법을 음, 통해서 이런 세계를 이제 상정을 하는데 딱 이제 만들죠. 그러는데 다시 돌아가서 그 정신과 자연이라는 주제를 놓고 볼 때 음. 이제 아, 해겔은 좀 잠시만요. 그러니까 해겔이 그 나라는 내가 생각하는 주관이란 것은 데카르트와 칸트로 연결되는 그 선상에 있다는 얘기죠. 음, 해겔이. 예, 예, 예.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예. 되는데 뭐 다 음, 같지는 않지만 그 하나의 음, 그 일종의 스트림 라인이라고나 할까? 이게 같이 쫙 음. 펼쳐지는 그러니까 그런 건 관념론이라고 보면 되겠네. 그렇지 관념론. 관념론 독일 관념론이라고 관념론. 해서 동일 이제 쫙 관념론. 나오잖아. 그 전통이 있어요. 독일 관념론에서 뭐 칸트, 피테, 셸링, 뭐 헤이겔 음, 이쪽이에요 다. 그런데 그렇구나. 맞아. 한쪽은 주관적 관념론을 강조하고 한쪽은 어떤 그런 객관적인 그런 관념 세계 또 한쪽은 이제 주객을 뭐 합의라고 뭐 이런 음. 얘기죠. 이게 그런데 그 고등학교 윤리 시간에 그걸 다룬 것 같아. 어
사실 관념론, 뭐 유물론 독일 해가지고. 반영론에서 그 사람들은 아주 기본이죠. 기본인데 음, 음, 근데 그 정신과 자연이 해겔이 이렇게 음, 봤어. 그 어떤 우리의 그 일단 논리라는 거가 되게 중요하거든. 해겔 철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논리적인 음, 거인데 이런 논리 우리가 논리적인 사고를 할 때 이 정신과 자연은 일단 서로 이렇게 흡수시키지 않아. 그대로 두 개의 세계가 양분되어 있어요. 그렇지. 우리가 논리적으로 생각할 때 음, 굉장히 분해를 하잖아. 분석을 하고. 그러면 그렇지. 정신 따로, 자연 따로 이렇게 가야지 이걸 믹스시키지 않는다고. 음, 그렇지? 어? 의식과 무의식 세계를 이렇게 막 믹스시키면 이게 이 논리적으로 볼 때 이걸 구분시켜야 되거든. 분리시키고. 그렇죠? 그렇지. 그런데 그렇게 이제 돼 그 있어. 스피릿과 이 정신과 자연이 이제 서로 관계를 이제 맺게 된단 말이야. 우리의 이 주관 정신이 항상 이게 발하거든. 이게 발을 할 때, 음, 음. 이게 이제 자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고, 뭐, 서로 관계를 맺은다고 할 때, 어, 뭐라 그랬냐면은, 제가 이거 얘기하는 건 정신이라는 거, 이 정신이라는 거는 그 자연 속에 흡수되지 않고 일단 자연은 또한 어떤 주관적인 이런 정신세계나 이런 것들에 이제 흡수되지 않는단 말이야.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뭐냐면은 그러나 이제 이 변증법에 의해서 변증법이라는 거는 일종의 이제 대화를 통해서 끊임없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정신과 자연이 이제 서로 미디에이트 되는 거야. 서로 이제 관계를 맺는단 말이야. 이제 서로 이제 그럼, 뭐 즉자 대자라고 뭐 얘기를 하는데 뭐 그런 말보다는 어, 어쨌든 이제 정신과 자연이 서로 서로 속에서 자기를 해결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여기에서 이게 체계화를 시켜요. 정신과 자연의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서로 이렇게 관계를 맺으면서 자기를 이렇게 드러내. 자연은 정신 속에서 드러내고 이 정신은 또한 이 자연 속에서 그걸 드러내고 자기를 그래가지고 드러내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자기를 이제 현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 우리가 이제 이건 당연한 거지. 음, 우리가 이제 자연을 생각할 때 결국 정신 속에 음, 자연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또 자연 속에는 이 우리의 정신인 세계가 이렇게 같이 서로 상호작용을 함으로써 음. 왜냐하면은 서로 관계를 맺고 서로 관계를 맺지. 이런 변증법을 할 때 얼마든지 우리의 정신적 주관적 이성의 의지에 의해서 또한 그 자연을 변화시킬 수가 있는 거거든. 음.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예. 자연이라는 것이 그 음. 정신과 반대되는 그 물질 세계 뭐 그거는 아니죠. 거기서 아니에요. 얘기하는 물질 거는. 세계도 하나의 대상에 포함되지. 대세계? 되지. 모든 그럼 나중에 음, 이제 칼 마르크스가 해겔의 변증법을 도입을 할 때 철저하게 그 물질에 제한시키지. 유물론이라 그러잖아. 정신적인 네, 이런 과정을 그렇지. 변증법을 네. 제외시키고 어 그렇게 그럼 들어. 나의 나 주체와 다른 객체. 주체와 다른 모든 것을 자연이라고 얘기하면 되겠네. 주, 그렇지. 주체와 그렇지. 나, 일장의 대상 세계. 대상 세계, 이렇게 그것과 보면은 관계를 맺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지. 그렇지. 그리고 주체 세계는 그게 그 티시스고 어 객체 세계는 엔티시스, 예, 엔타이티시스 엔티티시스, 그거예요, 맞아요. 아나티시스, 예, 엔타이티시스, 이런 식으로 가는 예, 거지. 예. 그래서 이게 결국은 완전히 갈등도 하나? 갈등도 하나? 당연히 갈등도 하죠. 갈등도 하나? 갈등도 하지. 거기에서 그거를 해결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 음, 사람이거든. 서로 갈등을. 그래서 최, 갈등을. 서양 철학사에서 그런 그런 모순, 주체와 객체 간의 그런 상반된 그런 모순 관계를 아주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초로 아주 심도 있고 아주 진지하게 그거를 파악한 철학자라고 볼 수 있거든. 해겔이. 예.
그 나중에 이제 화이트헤드가 그거를 이제 과정 철학으로 그런 이제 내가 볼 때 이제 뭐 화이트헤드는 해결을 거의 언급을 안 해요. 언급을 그리고 많이 다르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뭐 화이트헤드가 결국 이 해결 철학을 이게 뭐 그대로 갖다 쓴 거다, 도용한 거다, 뭐 그러는데, 왜냐하면 주관과 객관의 관계, 화이트에 대해서 핵심이잖아. 그런 게. 근데 이게 음, 화이트들은 완전 달라. 예, 이렇게 접근 안 해요. 근데 그건 나중에 뭐 우리가 몇 번 다뤘기도 했지. 그러면 예, 음. 질문은 그래서 구현을 시키잖아요. 서로 서로 구현을 시키는 거. 자연은 예, 그 예, 관계 속에서 자연을 예, 예, 구현시키고 예. 주관의 의식은 그 관계 자연 속에서 자기 의식을 고양시키고 구현시키고 그러면 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의식이 다른 거야, 서로? 그 자기는 다른 거야? 관계를 맺으면서 하나가 그렇지. 된다는 얘기야? 관계를 맺으면서 우리는 이제 음, 완전히 절대 정신의 세계에 도달하는 이제 그런 어떤 정반합의 어, 음, 뭐, thesis와 antithesis, 그 정과 반과 그 다음에 이제 그 합의를 도출하는 그런 건데, 그러나 이 합의를 도출한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의, 제가 볼 때는 그 어떤 이상세계지, 끊임없이 해결이 정반합은 또 그 합을 도출하면은 그 합에 또 반대되는 게 또 나오거든. 음,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 음, 과정 속에 있다는 거야. 뭐, 해결이 해겔도 어떻게 보면 과정 철학자거든. 음, 굉장히 과정 속에서 이런 어떤 상호작용과 그렇지. 변증법이 전개되는 거거든. 그래서 결국에는 뭐 그 절대 정신을 얘기를 하지만 그 절대 정신이 뭐냐 이랬을 때 해겔도 굉장히 모호하다고. 왜냐하면 이거는 이 과정 속에서 이게 도달하지 못하는 거거든. 일시적인 도달은 가능한데 그거는 엄연히 이 시간 속에서 또 다른 어떤 그거의 그 반대를 만난단 말이죠. 고 이런 게. 박사님, 내가 아까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자기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원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지금 자기를 구현한다 그러잖아. 음. 그 절대 정신이 이 세계 속에서 자기를 구현시키면서 이렇게 진화되는 거예요. 네? 예, 그 아니면 진화, 그 그렇지. 정신들이 두 개의 다른 정신이 있는데 서로 서로 이제 관계를 맺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뭐가 맞는 두 건가? 개의 다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이 있고 자연이 있고, 여기에, 정신이 있고. 여기서, 그러니까 정신과 자연이 서로 상호 관계를 맺기 전에는, 변증법적 전에는. 관계 이전에는 정신은 철저하게 주관적인 상태야. 주관 정신이라고. 음, 음. 그리고 이제 자연은, 어떻게 철저하게 어떤 그냥 대상의 세계지. 우리의 주관 의식과 별도로 떨어져 있는 그런 세계를 말하는 거고. 그럼 이런 거야. 절대 정신이라는 것이 우리가 구현시키는 거예요? 아니면 이미 그렇지. 끈이, 상정한 그 누구야 그 플라톤처럼 하나 음. 아이디어가 있고 계속 그 아이디어를 향해서 어, 고양시키는 그렇게, 거야, 그가?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음, 그거하고는 좀 순서가 다른 게 절대 음. 정신을 먼저 딱 그 가정 전제해 놓고서 뭐 그거에다가 맞추고 이게 하나의 뭐 음. 아이디어고 이데아 세계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어, 아, 그건 아니다. 그건 아니라 어디까지나 그 변증법 있죠. 그 음, 그러니까 마치 음, 화이트처럼 이 사람도 그 과정을 항상 중요시해. 화이트헤드, 아니, 저기, 막, 해겔이. 음, 그래서 이 과정 속에서 음, 일단 그 스타트가 이제 자기의 어떤 주관 정신, 그리고 그 다음 개념, 논리, 이게 이제 하나의 그 다른 대상을 만나고 어떤 자연을 만나고 이래가지고 서로 관계를 맺으면서 넓혀가는 거야. 우리의 그 정신 세계를 계속 끊임없이 음, 확장시키는 거라고. 계속 확장시키는 거예요. 이게 그 절대 정신에 도달할 때까지. 그러나 그 절대 정신이라는 거는 결국 이 사람의 믿음 체계지, 해결에. 마치 그 전자 아니야. 기독교인들이 뭐 하늘을 저기 뭐야 천국을 믿고 뭐 이러듯이 어떤 그 절대 이상 완벽한 세계. 그러나 이 사람은 그거를 이제 철학적으로 이 도달하는 이런 거를 이제 얘기를 하죠. 이 철저하게 이거를 체계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그런, 예수가 종교 철학 예, 해결의 종교 철학에서 예수가 그 절대 정신에 도달한 모델이에요. 예수가. 음, 예수가 결국은 그 굳이 이렇게
뭐 이 땅에 올 필요가 없었는데 하나의 그러나 이제 와야 된다는 거지. 아, 그러면 내가 질문을 하는데 아니 어떻게 일단 예수가 어떻게 절대 정신에 구현된 히틀러가 하나의 아니라 모델이 왜 그러냐면 예수가 절대 정신 구현 어떻게 알아? 예수가 절대 정신 구현인지 히틀러가 절대 정신이 구현인지 어떻게 알아? 예수 같은 경우 처음에 음, 독생자 뭐 예수 그랬을 때 하나님과 어떤 하나 된 상태였거든. 그런데 그거는 그 단계는 어떻게 보면 그 자연 객관 세계, 대상 세계를 만나기 이전의 상태야. 음, 그런데 결국은 이 땅에 왔단 말이지. 이제 음, 헤겔에 의하면 이 땅에 왔어요. 헤겔도 상당한 기독교 철학자인데 이 땅에 와가지고 결국은 이 대상 세계를 만난 거라. 악을 만나고 악을 이 만나고, 자연 해결에 있어서 이 자연은 어떤 당연히 거기에 악이 존재하는 세계라고 이게 자연 세계가 음, 이게 악이 존재하고 당연히 불완전한 우리가 주관 정신도 불완전하지만 자연 세계도 극히 불안. 그래서 자연이 우리의 정신을 만나지 않으면 자연은 철저하게 자연주의로 빠지는 거야. 거기에는 아무런 아, 개조도 아, 없고 개혁도 없는 거. 그냥 음, 음, 자연의 흐름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음, 그리고 주관은 주관대로 이 자연을 모르면은 너무나도 순진한 상태, 이런 상태 음, 속에서 그냥 주관주의로 빠지는 거야. 세상 모르고. 음, 그러나 이제 예수 같은 음, 경우 결국 이 음, 땅에 기독교용어로 이 땅에 와서 이 땅에 오셔서 결국 음, 세상의 악을 보고 만나고 이러면서 음, 이제 서로 상호 모순적인 거를 보고 여기에서 끊임없이 이거를 음, 사랑과 뭐예요? 그 용서함과 그런 것들 forgiveness로서 그거를 갖다가 결국 아, 그 정반합의 과정이라는 거야. 해결해야 하면. 그러면서 이제 좀, 결국은 예, 철저하게 자기 희생을 감당했단 말이지. 음. 그것이야말로 이게 절대 정신이 아니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지. 이게 굉장히 철학적으로 그러면, 예,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절대 정신이 플라톤과 좀 차이점은, 음, 플라톤은 그 세계가 필요 없잖아요. 음, 플라톤의 그 이데아는. 근데 이 그렇지. 해겔은 세계가 필요한 거야. 당연하지. 그쵸? 그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야. 그 그걸, 과정을 거- 거치지 음, 않으면은 그거는 철저한 주관주의적인 그런 관념론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해겔이 볼 때 플라톤의 이데아도 어떻게 보면은 절대 세계지만 그거는 아, 그 주관적인 그런 세계인. 그래서 화이트헤드랑 연결이 되네, 그러니까. 당연하지. 그런데, 어, 그런데 이제 용어 자체도 다를 뿐더러, 음. 화이트헤드, 물론 그 과정을 중요시한 거는 같지만, 아, 화이트헤드 같은 그럼 경우, 그러니까 동양사상으로도 만나네. 그 만나지. 도덕경에 보면 많이, 그 많이 비교해요. 미는 추함에서 나온다 그러잖아. 미는. 그렇지. 많이 그게 만나지. 음. 절대 정신은 악이 필요하네. 선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결국은 절대 정신에 이르기 위해서는 악이 필요하지. 악이 필요하네. 필연적이지. 이거는 필요하다기 필연적이다. 굉장히 필연적인 그 과정을 거칠 수밖에 아, 없어요. 어, 마치 이렇게 보면 돼. 아이가 엄마 산모, 그러니까 우리의 음, 절대 정신, 그러니까 주관 정신 세계는 이제 그 태아가 이 산모와의 그 분리되기 전, 음, 결국 이제 나와서 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이제 철저한 이제 이게 만난단 말이지. 객관 세계를 음. 만나고. 그러면 근데 윤석열도 우리 윤 대통령도 음. 구원받을 수 있겠네. 아니 그건 약간 아니 내가 근데 나는 근데 그런 이제 아까 예, 그 화이트헤드도 얘기하고 그랬지만 이 화이트헤드 같은 경우 이 절대 정신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거든요. 이게 지금 굉장히 예, 내가 볼 때 이거 문제가 음, 굉장히 많아요. 지금 해겔 특히 이 해겔 같은 경우 음, 물론 이게 지금 왜 문제가 많냐면 기본적으로 자기의 그 주관 정신과 어떤 객관적 자연 세계 이거를 분리시킨 게 문제인 거야. 이게 굉장한 해결이, 이게 판단 착오 나는 그렇게 봐요. 이게 지금 물론 이제 해결을 전공하고 해결이 다인 사람들한테는 이게 뭐 우습게 음, 들릴지 모르겠지만 음, 이게 어떻게 분리가 되냐 이거지. 음, 주체라는 게 소위 말하는 그 주체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보면 그렇지. 허상일 수도 있는데
그 자크 라칸 같은 경우가 이거를 그 주체를 또 아주 심도 있게 그 네. 프로이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철저하게 고 어 박사님, 예, 왜? 예, 그 자클 라강은 다 잠깐만. 스탑.